자, 레오파드 개코 브리더가 돼봅시다. 사장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MZ세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오늘 그리고 1편입니다. 1편 레오파드 개코 사장님 되기. 브리더 사장님인데 브리더는 기본이고, 사장님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사장님이 되기입니다. 집에서 취미로 브리더 하는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브리더 사장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10년이 안 되구나, 9년 동안 레오파드 개코 브리더를 하면서,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분양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독립하고 사장님이 되는 과정들, 그리고 망하는 과정들, 잘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 어떻게 보면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레오파드 개코 브리더가 되려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정,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정, 홍익에서 2년간 일 배우기,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홍익에서 2년간 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MG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랑 일을 하면서 2년을 못 버티고, 혹은 일을 하는 도중에 못 버티고, 혹은 제가 못 버티고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G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벗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MG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MZ세대 특징이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쇼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장님이 면접을 봅니다. 근데 MG죠, MG. 면접을 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분 일찍 먼저 출근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5분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면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5분 일찍 퇴근해도 됩니까? 사장님은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이게 왜 현실과 맞지 않느냐? 하나만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 자,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를 했어요. 제가 홍익리자든가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박람회가 10시에 시작한다고 해보죠.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박람회장에 10시에 딱 맞춰서 도착하면은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문제 있죠? 손님이 일단 기분이 나쁠 겁니다. 굉장히 나쁠 거예요. 허둥지둥, 준비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일 거예요. 잠깐은.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면 그게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MZ들의 특징은 대부분 현실과 대입을 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MZ세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MZ세대의 남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1부터 9까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여러 명으로부터 추출한 제가 느꼈던 정보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시행착오와 실패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자기들이 2번까지 1번과 2번은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마치 자기들은 방대한 검색과 보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실패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보편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심지어 꼰대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보편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자기만의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보통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아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스노우를 예약을 했어요. 스노우를 예약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연도 말에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이번 연도 말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장님, 이번 연도 말에 제가 이걸 가져갈 텐데 혹시나 유행이 바뀌어서 스노우가 인기가 없어지면 제가 스노우를 예약했지만 다른 걸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딱 이거랑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보편적인 정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스노우가 현재 인기가 많기 때문에 스노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보에 기반을 둬서 스노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 그렇게 한 브리더들 중에, 사업자들 중에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남들이 하는 거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유행하는 거,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똑같이 따라해 가지고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레오파드겠고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대답을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스노우든 뭐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저한테 선글로우를 사간 사람이 아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손님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잠시 헷갈렸어요. 작년에 어떤 손님이 저한테 제가 선글로우를 기본 50마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싫다 그랬어요. 당연히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데 싫다 그러면은 제가 강제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존중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글로우는 지금 당장 일본에서 혹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돈 낭비고 가져가봤자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모든 모프와 라인과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유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이런 것들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선글로우가 인기가 없다면 그냥 그거는 뭐 슈퍼스노우나 혹은 그냥 선글로우를 뽑아서 싸게 팔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누가 저한테 브리더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선글로우를 50마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제 생각엔 종류별로 다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했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그 선택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강제로는 못 줍니다. 심지어 2번 추천, 3번 추천도 하기가 난처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 파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경험이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계속 선글로우 권하면은 저 씹새 저 새끼 저거 안 팔리는 거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알면서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대부분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존댓말, 높임법 이런 거에 무지합니다. 아주 무식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뭔 말이에요? 저한테 그럽니다. 형, 뭔 말이에요? 내가 네 친구냐? 뭔 말이에요? 높임법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무식하죠.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한테 큰 리스크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말고도 싸가지가 없는 경우는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대들은 어떠냐? 밥을 먹으면은 빨리 뛰어갑니다. 빨리 뛰어가서 숟가락 놔드려야 되고, 그죠?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나보다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MZ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니 거 니가 처먹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MZ들의 생각은 뒤에 욕을 붙이면 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하려고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예비 장모, 예비 장인어른한테도 곧다구로 할 거예요? 과연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이 그 결혼을 허락할까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랑 결혼하지 말아라. 목숨 걸고 반대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쉽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싸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자, 갈등을 못 이겨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5번이랑 같이 6번이랑 같이 묶어도 되겠구나. 수평적 인간관계적 성향이 강하고 불편함을 못 참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혼을 내잖아요. 못 참습니다. 그걸 못 참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개깁니다. 개겨요. 왜냐면은 사장이든 직원이든 똑같은 사람이고 수평적 인간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평등하다. 족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평등에서 시작합니다. 나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으면은 그만큼 가진 게 적고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평등합니까? 안 평등해요.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죠? 불평등해요. 똑같은 능력치로 똑같이 사업을 해도 운이 좋아서 빨리 성공한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당연히 경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는 치아가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진짜 이도 자주 닦는 편이고 치아 관리를 되게 잘하고 치과도 자주 가고 스케일링도 거의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 2의 절반 이상은 제 치아죠. 치아의 절반 이상은 임플란트입니다. 그냥 이가 썩어요, 안에부터. 제 와이프는요 43살인데 아직까지 이가 충치 하나 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제 딸이 그걸 또 닮았고.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다 몸 상태도, 건강 상태도, 재력도, 출신도 다 불평등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라고?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갈등을 못 이겨내서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혼을 내거나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 못 참죠.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제가.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퇴사를 하거나 저랑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죠.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랑 그렇게 응대할 건가요? 레오파드 개코 사장님 되셨는데 손님하고 그렇게 응대할 건가요? 수평적인 관계로 보실 거예요? 물론 손님을 갑으로 받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평적 관계는 아니죠. 저한테 돈을 쓸 사람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만하지 않다는 친화적 산물로 무슨 얘기냐면은 MZ세대들은 저도 인정합니다. 족같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SNS 발달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당하고 누구는 이렇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남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한 노출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화론적으로 제가 좀 대입을 해봤는데 진화론적인 산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출산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출산 같은 내 아이가 생긴 거는요,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여자들은 공감 못할 거예요. 남자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미혼인 남자들 먼저 대답을 해보십시오. 미혼인 남자들. 만약에 당신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그 딸이 몇 시에 집에 들어와야 됩니까? 혹은 그 딸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총각들은 생각하는 거 뻔해요. 말 안 해도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아빠는요, 애착관계라는 게 생깁니다. 딸하고 애착관계라는 게 생겨요. 만약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빠가 딸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아빠들은 애착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총각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애착관계라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육아라는 거는, 내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절대 누구한테 배우거나 듣거나 혹은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무리 GPT한테 물어봐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 감정이 생겨봐야 그때 알 수 있고, 그때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고 목표에도 없고 그냥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결혼 출산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이가 있는 딸이 막 웁니다.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를 알았을 때 자식은 엄청나게 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얘기했지만 SNS에 노예들이 많습니다. 남의 행복을, 불행은 못 보고 행복만 보고 삽니다. 근데 인생은요, 불행이에요. 불행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험난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압박을 받고 삽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제가 어제는 어땠냐면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몇 시에 잤는지 알아요?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잤습니다. 고단해요. 힘들고. 그 와중에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제 아내가 있고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다 녹아내 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그걸 몰라요. 세상에 다시 한번 뒤에다가 요거 붙이면 다 된다 그랬죠. 현실과 맞지 않다. 세상에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루 종일 행복했냐고. 행복했습니까? 불행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힘든 게 대부분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함의 일부분만 보고 자기를 불행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요. 저는요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형은 돈 많이 벌면 무슨 차 살 겁니까? 사장님은 돈 많이 버시면 무슨 차 살 겁니까? 저는 그냥 카니발 산다 그래요. 카니발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 거 남들하고 비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SNS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싸이월드도 안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 사생활을 남한테 까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SNS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도 저는 평생 아예 입력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잠깐 입력은 했어요. 뭐라고 입력했냐? 저희가 좀 직원들 문제로 제가 좀 올해 이번 시즌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태 메시지를 써놨어요. 워낙에 하루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푹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면 모드로 해놓고 잡니다. 핸드폰을 수면 모드로 해놓고 자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 메시지를 써놨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나면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많이 써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자기 자랑, 자기 대단하다. 그리고 푸사도 막 자기의 일상이 아니라 자기의 과시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푸사는 좀 종종 바꿔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고모라든가 저희 엄마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인척들이 사진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자주 못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푸사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긴 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거 다 보고 사니까.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SNS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워라밸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대부분 저희 면접 볼 때 저도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워라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빡세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 빡세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요, 기본적으로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놈의 워라밸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네? 다시 한번 또 붙여볼까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과연 저축을 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나요? 저축은 하겠죠. 조금 저축은 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대비할 만큼 저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네가 50이 되었다. 50살이 되었다.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지금은 너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너보다 재력이 좋으니까 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네가 50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네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 워라벨이 어딨냐. 부모님 멀쩡하실 때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워라벨 지키는 사람들, 제 생각에 지금 당장은 부작용이 안 나오겠죠? 장담합니다. 40 넘어가면서부터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좆되는 사람들 그때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면은요, 이거 중요시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부작용 튀어나올 겁니다. 세상 밖으로. 무조건이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올해 43인데요. 아직도 12시간, 18시간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조만간 2편. 자, 첫 번째 과정, 홍익에서 2년간 일 배우기. 요거 1편이고요. 2편은 개체 맞추기입니다. 어떻게 개체를 맞춰야 되는지 2편 시간 날 때 찍어서 돌아오겠습니다.